이제 처방을 말하겠다. 고통의 처방은 고통이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 즐거운 지식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Started out this escapade as careless as...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툼스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기사와 혁기사와 함께 김박혁 체제로 이번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좀 일정 조율이 좀 어긋나는 관계로 제가 혼자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툼스톤 방송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꼭 다뤄야 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간략히 짚어 넘어가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액션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 브루스 윌리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타 스텔론까지 액션 스타로 군림했던 별들이 흐릿해지는 오늘날, 헐리우드엔 액션 스타라 부를 만한 배우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마블과 DC 같은 코믹스 원작의 히어로물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히어로 이외의 배역이 인기를 모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존재합니다. 리암 니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액션 영화의 오랜 기근 속에서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리암 니슨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1993년작 쉰들러 리스트에서 오스카 쉰들러를 연기하며 배우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테이큰을 성공시킨 이후 에이특공대, 테이큰2, 논스톱까지 어느덧 헐리우드 최고의 액션 스타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죠. 툼스톤은 2014년 나온 그의 두 번째 스릴러 액션 영화입니다. I do favors for people. In return, they give me gifts. So, what can I do for you? Someone's kidnapped my wife. I paid them, but they killed her anyway. I want you to find the men who did this and bring them to me. I understand we have a new player in the game. I never laid a hand on her. The other two, they're the ones you better worry about. You dealt with situations like this? Not like this. 액션 및 스릴러 장르의 영화에서 리암 니슨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되게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파탄나 있고 직업을 잃었거나 잃기 직전이며 몹시 외롭고 지쳐있는 인물. 테이큰의 브라이언 밀스가 그랬고 논스톱의 빌 막스가 그러했으며 툼스톤의 맷 스커터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트레이드마크인 부러진 콧날과 짙은 주름, 숨길 수 없는 거친 세월의 흔적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를 그가 연기하는 인물로 믿게끔 합니다. A Walk Among the Tombstones, 묘비 사이를 걷다 라는 원제에서 느껴지듯이 툼스톤은 시종일관 건조하고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액션씬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드보일드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건조하고 사실적인 액션이 밀도 있는 추적 스릴러 장르와 적절히 어우러져서 그럴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더티 해리 시리즈, 그러니까 1980년대 형사 액션물이나 1990년대에 다시 한번 나왔던 서부극들, 이런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는 오프닝 시퀀스가 단연 압권입니다. 툼스톤은 정통 액션 장르라기보다는 추적물의 성격을 가진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사립탐정 맷 스커터가 연쇄납치 살인사건과 관련한 의뢰를 받아서 범인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액션은 초반부 오프닝과 클라이막스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역시 분위기와 캐릭터지 액션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맷 스커터는 불의의 사고 이후 경찰에서 은퇴하고 뉴욕에서 무허가 사립탐정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약 밀매업자의 가족들만 골라서 납치해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는 강력사건을 의뢰받게 되고 범인들을 추적해 나갑니다. 맷의 추적과 별개로 레이와 알버트의 2인조로 이루어진 악당들은 그들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계속해 나가고 마약 밀매업자인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도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밀레니엄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덮인 1999년의 뉴욕입니다. 밀레니엄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Y2K 이런 것도 유명했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21세기가 되면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199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서 21세기에 그런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루머들이 퍼졌던 시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실렸었죠. 국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말하는 그런 3대 일간지에도 실렸을 만큼 가십거리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영화의 배경이 딱 1999년의 뉴욕입니다. 영화는 이 거대하고 쓸쓸한 도시 뉴욕에서 주인공인 맷 스커터가 범인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묵묵히 뒤따르면서 가치가 무너지고 혼돈에 빠진 인물들을 건조하고 사실적인 시각 아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스콧 프랭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채도를 뺀 회색빛의 쓸쓸하고 건조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그 인상을 맷 스커터라는 이 주인공 인물에게 덧씌우는 작업을 영화 전반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도를 뺐다는 얘기는 보통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갈색. 근데 영화에 나오는 이런 색채들이 그렇게 색채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채도를 바짝 뺐기 때문에 회색빛과 별로 차이가 없는 다른 색깔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고 색감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스콧 프랭크 감독이 의도적으로 영화의 연출을 이렇게 색감을 빼가면서 인물의 캐릭터와 좀 어울리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이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아이를 쏘아 죽인 형사,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찬 주인공 맷 스커터, 이 인물이 꼭 그 자신과 닮은 외로운 도시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가뜩이나 고독한 정취를 한층 깊게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맷 스커터의 캐릭터를 언제나처럼 훌륭히 소화하고 있는 주연 배우 리암 니슨은 거의 원톱이죠. 영화를 적어도 한 단계쯤 나은 경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야말로 이 영화의 적임자구나 이 사실에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당대의 분위기를 영화는 캐릭터와 사건 속에 적절히 녹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Y2K이고요.
그리고 밀레니엄 따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1999년이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인 맷이 인터넷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아날로그적 인물로 그려지고 또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무고한 자들이 아니라 마약 밀매상으로 그려진다는 점, 그리고 영화 속의 악당들이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적 살인마라는 점, 주인공들에게 범인을 경찰에 넘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라는 그런 생각이 영화적인 주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 악당을 추적하는 이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거울을 자주 배치해서 의식적으로 인물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 이런 특성들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화의 오프닝은 어떤 미국식 술집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술집에서 매스커터라는 이 주인공, 리암 니슨이 연기한 주인공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죠. 버번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잔 정도 술을 주문을 하고 2잔에 커피 1잔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호프집의 문을 열고 강도들이 침입을 하죠. 근데 매스커터라는 인물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협박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격을 할 준비를 하는데 다짜고짜 그 강도들이 주인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매스커터가 총을 꺼내 들고 그들과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죠. 사실상 총격전이라기보다는 이 매스커터라는 인물이 총을 쏘니까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을, 도망가는 악당들을, 범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사살하게 됩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그래서 3인조에서 4인조였나요? 그렇게 이루어진 악당들이 결국은 이 리암 니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모두 사살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렇게 시작되는 그 오프닝 장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딱 들어맞는 그런 액션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드보일드라고 하면 요즘에는 하드보일드 소설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좀 건조하고 사실적인 액션, 건조하고 사실적인 그런 문학적인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죠. 문학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묘사가 좀 건조하고 사실적인, 예를 들면 영화 같은 장르 중에서는 신시티 같은 영화가 하드보일드적인 분위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영상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액션 자체는 매우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지잖아요. 폭력이 좀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액션 영화들에서처럼 오히려 너무 사실적인 나머지 잔인하게 느껴지고 또 그 잔인함도 영화적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라 딱 현실에 있을 법한 잔인함 정도? 그 정도로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 딱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영화의 오프닝이 딱 그래요. 정말 오프닝 시퀀스 자체는 리암 니슨이 그 악당들을 죽이는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정말 압권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프닝 시퀀스가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스커터라는 인물의 거의 원죄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매스커터라는 인물의 죄의식이 나오는데 그 죄의식의 근원이 바로 이 오프닝 장면입니다. 이 리암 니슨이 연기한 이 매스커터라는 인물이 총을 들고 그 악당을 쏘아 죽이고 모두 다 쏘아 죽인 채로 이제 계단을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다 올라와서 이제 술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어느 데 모여서.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죠. 그래서 매스커터가 다가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눈에 총알을 맞고 죽어있고 그 어머니가 그 옆에서 오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탄이 잘못 튀어서 그 아이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매스커터라는 인물은 이 사건 자체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서 은퇴한 사직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뉴욕에서 무허가 사립탐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사립탐정 매스커터가 이제 연쇄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고 이제 그 범인들을 다시 추적하는 과정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특이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마약 밀매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마약 밀매업자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매스커터라는 사립탐정을 그것도 무허가인 이 사립탐정을 고용을 하게 되고 이들이 고용을 해서 매스커터가 그 범인들을 쫓아나가는 이 과정이 영화의 전반을 이루고
기존의 리암 니슨 영화에서처럼 추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액션의 양은 상당히 줄어있는 그런 추적극에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설정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배경이 Y2K의 밀레니엄 1999년이라는 점이 좀 요즘 영화로서는 특이하죠. 최신이 아니라 좀 지난 옛날 시대의 영화, 배경이 그때인 것. 저는 이 배경을 이때로 쓴 게 이 캐릭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암 니슨이 연기한 매스커터라는 인물이 워낙 캐릭터가 과거 그리고 아날로그 뭐 이런 것들의 느낌이 강해요. 쓸쓸하고 건조하고 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 20세기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배경을 두는 것이 이 인물의 캐릭터랑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설정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인터넷 같은 거를 사용할 줄 모르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마약 밀매업자들, 범인들을 추적하는 그런 자료 검색을 하는데 그때도 검색을 이렇게 못하고 그 확대경을 통해서 필름을 보는 식으로 해서 정말 옛날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이 인물이 옛날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설정에서부터요. 그리고 또 신선했던 설정이라고 한다면 악당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다. 이 점도 좀 신선해요. 그러니까 보통 악당들이 복수를 하고 뭐 이유가 있고 돈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돈을 노리긴 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악당들의 성격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이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도덕적 가치, 뭐 가치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악당들은 그런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인물로 설정되어 나온다는 점도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기, 막 경찰의 그 공권력과 뭐 기존의 가치 이런 것들이 영화에 등장하진 않아요. 악당들도 사이코패스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도 가치의 혼란이 있거나 혹은 기존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밀매상들이 피해자고 기존의 가치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죠. 마약 밀매상이라고 한다면 범법자들이니까. 그리고 매스커터라는 이 사람도 무허가 사립탐정이고 과거의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고 또 자신도 새로운 것들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애매한 인물이에요. 정의를 구현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인물들이 악당들을 쫓고 있고 쫓임을 당하는 그 악당들도 사이코패스라는 점이 이 영화의 뭔가 가치의 혼란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결말에서 이 매스커터가 범인을 잡은 이후에 경찰에 넘기는 대신에 그 자신한테 의뢰한 그 마약 밀매업자한테 맡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점도 이런 가치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게 설정상, 소품상으로 가장 잘 드러났던 장면은 영화 속에서 거울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매스커터가 거울을 보는 장면도 물론 많이 나오고 또 악당들도 거울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거울 자체가 영화에서 등장할 때는 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물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품으로서 쓰이잖아요. 의식적으로 관객들이 그런 인물 자체를 새삼 보게 하잖아요. 이 인물의 내면이 지금 어떻겠다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바로 거울이 그런 소품의 역할을 이 영화 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추적극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다른 것들을 돌아보거나 이렇게 만드는 장르가 아니에요. 추적극을 보다 보면은 영화가 주인공이 계속 악당을 쫓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직선적인 장르에 가깝죠.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마련이고 그래서인지 추적극 장르에서는 거울이 등장하는 씬이 유독 좀 많은 편입니다. 아저씨 같은 영화도 반 정도는 추적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원빈이 머리 자르잖아요. 머리 밀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거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우는 남자, 그 장동건이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도 장동건 씨가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이 유의미하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모든 이 영화의 분위기 내지는 그리고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은 악당을 쫓고 그리고 그 악당을 잡고 그리고 그 악당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 펼쳐지고
진짜 이 클라이막스도 뭐 액션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뭐 대결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드보일드한 느낌의 클라이막스예요. 정말 건조하고, 그리고 도대체 주제의식이 강렬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지만 드라마가 강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로부터 주제나 의미 같은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작업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주제라고 할 만한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이 영화가 가치가 혼란스럽고 도시 자체도 회색빛의 채도가 쫙 빠져있고 정말 건조하고 황량하고 희망이란 없어 보이고 범인들도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사이코패스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혼란과 황량함과 고독의 분위기가 풍기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없지가 않아요. 보면은 희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희망이라는 게 꽤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가 채도를 잔뜩 뺀 탓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채가 없는 듯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입체적인 색감을 부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명이죠.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지만 아스트로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흑인 소년 TJ, 그리고 악당들한테 마지막에 납치됐던 그 마약 밀매업자의 딸, 어떤 소녀,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이 두 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확신도, 가치도, 그리고 정의도 없는 이 탈색된 도시에서 희망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낯선 이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던 빨간 옷을 입은 소녀, 그리고 자신의 은희를 돕기 위해서 위험을 불사했던 TJ라는 소년. 그러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이 마약 밀매업자의 딸은 납치되기 전에 이제 악당들이 커다란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커다란 승합차를 끌고 다니면서 잠복을 하면서 여자애를 지켜보죠. 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지켜보는데 여자애가 외출을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눈이 마주치니까 그 범인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웃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여자애가 입은 빨간 코트가 새빨갛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색채가 죽어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의미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뿐 아니라 아스트로라는 배우가 연기한 흑인 소년 TJ라는 애도 입체적인 색감이 계속 부여가 돼요. 이 아이가 등장할 때 이 아이가 입은 게 전체적으로 약간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 앞에 말씀드린 그 여자애처럼 새빨간 그런 옷 코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아이한테도 색감이 계속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TJ라는 인물과 이 여자,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이 영화에 입체적인 색감을 불어넣는 것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영화의 희망이라는 주제의식을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탈색된 도시에 탈색되지 않은 두 명의 공통된 그런 인물들이 다 아이였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에 결국은 매스커터가 이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이 TJ라는 아이와 함께 살게 돼요. 이 TJ라는 아이가 원래 고아인데 함께 살게 되고 이 TJ라는 아이를 이제 자기의 방에 데려와서 재우죠. 그때 이 TJ라는 아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이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어떤 히어로의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그 히어로의 얼굴이 자기죠, TJ. 그래서 보면은 그 가슴에 어떤 난 모양의 상징이 그려져 있고, 그런 히어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놓고 그 아이는 잠이 들어있고, 또 그런 잠든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매스커터의 모습을 건물 바깥에서 잡으면서 카메라가 쫙 빠지는데, 그때 이
방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적막한 도시의 단칸방들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방들, 창문들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은 창문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 넓은 도시에 이렇게 희망을 간직한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매우 따뜻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TJ라는 아이가 사실은 되게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도 피 안에서 어떤 세포가 낫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그 낫세포가 다시 막 혈관을 막 긁고 제대로 된 피 역할을 못하게 되는, 적혈구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J가 되게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인물인데 스스로를 히어로로 그리면서 가슴에 그 남 모양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다. 내 피 속엔 나 같은 게 존재해서 이게 나한테 힘을 준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이런 희망과 믿음을 또 간직하고 있는 또 새로운 세대라는 점을 영화가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기성세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이 TJ와 같은 작은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 이 매스커터와 TJ라는 이 두 인물에게 작지만 이 도시 속에서 한 칸의 공간과 한순간의 휴식을 허락함으로써 이 거대한 도시에 자그마한 희망을 남겨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드보일드 영화 특유의 건조하고 비정한 그런 시대일지라도 이 도시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툼스톤이라는 영화는 같은 이름을 가졌던 서구 영화가 한 편 있죠. 그 90년대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발킬머 이런 배우들 나오고 그 영화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영화랑 좀 통하는 부분이 많은 영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조금 더 희망찬 낭만적인 영화였고 와이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건 나는 전부터가 그렇고 서부극의 전설적인 보안관이죠.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의 리암 니슨의 총격 장면이 전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 갈수록 처음에 나왔던 그런 액션 자체의 맛이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장면이 되게 어떤 잘못을 감추고 있고, 그리고 이 장면이 리암 니슨이 연기한 매스커터라는 인물의 그런 원조에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기능한다는 점도 연출적으로 좀 흥미로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는 사실 그 장면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서. 이 영화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이 두 번, 세 번 등장하면서 이 장면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장면은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잘못된 장면이었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알 수 있게 되고, 그로써 영화의 분위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장면은 그 툼스톤이라는 제목 그대로 비석들이 있는 곳에서 악당이랑 협상을 하죠. 그 빨간 코트를 입었던 여자아이를 돈과 같이 맞거래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장면에서 이쪽은 위조 지폐를 넘기면서 거래를 하고, 그 위조 지폐가 발각이 돼서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한 여자를 둔 형제의 그런 비극들 같은 것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또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또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 느낌과 그런 영화의 분위기만이 강화될 뿐이지 드라마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 자체로 뭔가 강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모든 이야기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한편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흥미로운 스타일이 있는 영화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영화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장면은 마지막에 이제 범인의 집에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복수를 하도록 그 마약밀매업자한테, 피해자한테 남겨두고 자기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죽어있고, 마약밀매업자가. 그래서 자기가 그 범인을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바로 쏘아 죽이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 사실상 영화의 결말부죠. 참 이 결말부가 액션이 강한 것도 아니고 긴장감은 있지만 정말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
역시 하드보일드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보일드 영화다.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TJ라는 흑인 소년이 어디서 베레타 한정을 구해와요. 베레타라는 권총 한정을 구해오는데 그거를 본 이 주인공 매스커터가 총의 사용법을 여러 가지 알려주죠. 그리고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보고 이렇게 하면은 총알이 나가는데 자 이제는 네 관자놀이에 대고 당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니까 그 총을 가지고 다닌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이 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리암 니슨의 대사 소화력이 워낙 좋은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장면, 이 영화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이 장면이랑 정말 잘 어우러지면서 이 도시, 회색빛 도시의 매스커터와 같은 기성세대가 어린 아이에게 해주는 조언 멋졌습니다 나름.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이 배우를 좋은 배우로 그냥 뽑으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배우, 나쁜 배우로 바로 그럼 넘어가죠. 이 영화의 좋은 배우는 일단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사실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역시 원톱으로 검증된 배우고 느낌이 워낙 있고 대사도 잘 치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또 이 영화 속에서는 기존의 영화와는 다르게 액션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형사였다가 은퇴를 하고 술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가 그 알코올 중독 모임에 나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다 된 상태고 그리고 여러 번 두들겨 맞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런 인물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렸어요 정말. 하지만 제가 좋은 배우로 꼽고 싶은 배우는 이 영화의 리암 니슨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레이의 역할, 악당 레이죠. 그 살인마인데 사실상 약간 변태 살인마입니다. 변태 살인마. 막 여성을 정말 변태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살인마인데 이 레이의 역할을 연기한 데이빗 하버라는 배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뉴스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서 라이언이라는 그 기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프랑켄슈타인 같이 생기기도 했고 좀 느낌이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잔인할 것 같다, 꼬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 배우가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 좀 안 어울려요 캐릭터가. 그랬는데 이 영화 속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 변태 살인마를 맡으니까 정말 분위기가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고 그러니까 생긴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빗 하버라는 배우가 그 존재감이 정말 강렬했고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작지도 않았고 그 악당 중에서도 거의 주연급이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의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거를 리암 니슨의 대치되는 쪽에서 잘 살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빗 하버라는 배우를 뽑고요. 이 영화에서의 몹쓸 배우를 뽑는다면 댄 스티븐스라는 배우를 뽑을 수 있겠네요. 이 배우가 사실 처음 아내를 잃은 그런 마약 밀매업자로 나오는데 이 배우가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마약 밀매업자 같은 느낌도 아니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캐릭터도 잘 부각되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몇 번이나 막 대사를 치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잘 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조금은 더 나이가 들고 좀 건조한 느낌의 그런 배우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 인물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런 느낌의 캐릭터로 놔둠으로써 이런 사람이 마약 밀매를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가치의 혼돈이라는 분위기를 더욱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고 더 잘생기고 깔끔한 느낌의 인물이 마약 밀매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쓰였겠지만 조금은 더 차라리 좀 점잖고 정말 대학 교수 같은 인물이 나와서 그 역할을 맡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이 인물이 주는 느낌이 강하지가 못했어요. 그 점이 조금은 안타까웠다는 점에서 저는 댄 스티븐스라는 배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배우, 몹쓸 배우는 다 뽑아봤고요.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일단
평을 제가 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포털 사이트에서 평을 좀 봤는데 평가가 사실 좋지가 않고, 그리고 리암 니슨의 액션 영화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지도 않고 좀 아쉬울 수 있는 영화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논스톱의 경우에서도 당일배송 영화방이 6회차 방송을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경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생각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죠.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보말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간략한 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밀도 높은 추적 스릴러와 하드보일드 액션의 적절한 조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정말 그런 말이 딱 어울릴 만한 영화였고요. 이제 다음 주 상영 영화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방송이 좀 늦어지게 돼서 10월 4일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4일에 올라가게 될 텐데,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에 다룰 개봉 영화들은 10월 2일에 개봉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정도로 다시 제목을 약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10월 2일 개봉작들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제보자죠. 임순례 감독의 제보자라는 영화입니다. 문제작이에요. 문제작. 지난 2005년에 한국 사회를 경악으로 몰고 갔던 그런 황우석 스캔들,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이 영화화된 작품입니다. 임순례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임순례 감독 하면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했고,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많이 연출을 했던 감독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꾸준히 연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임순례 감독 하면 연출이 세련된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좀 우직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 임순례 감독이 2004년, 2005년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황우석 스캔들을 영화화한다는 소식이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문제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석궁 테러 사건을 다뤘던 부러진 화살, 또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영화화했던 도가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이유를 그렸던 항공주, 그리고 지강원 사건을 옮겼던 홀리데이,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언급하기도 좀 두려운 그때 그 사람들, 이런 영화들이 다 문제작이잖아요. 이런 문제작들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보자. 이 영화는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에서 다음에 한번 다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다룰 영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또 개봉하는 영화가 차태현과 남상미, 이 두 명의 배우를 내세운 슬로우 비디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초능력을 지닌, 시각적 초능력을 지닌 차태현이 연기한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살리는 그런 코미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차태현 드라마가 되겠죠. 차태현 씨가 나오는 영화들은 되게 색깔이 강하잖아요. 김하늘 씨처럼. 슬로우 비디오라는 영화도 10월 2일에 개봉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작품이 사실상 국내 3강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10월 2일 개봉작은 크게 세 영화가 다투는 상황인데, 제보자, 슬로우 비디오와 함께 정우성이 주연한 마담 뺑덕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신의 여배우죠. 이솜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밀도 높은 그런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정우성과 이솜이라고 하면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에서 30회차 방송으로 다뤘었죠. 산타바바라라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어요.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그 이솜씨가 이번에는 정우성씨와 함께 상당히 농도 짙은 연기를 펼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담 뺑덕이라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볼 만한 영화가 이제 공포영화 에나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미국 영화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끌리지는 않는 영화네요. 공포영화. 근데 상당히 많은 공포 팬들한테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예요. 에나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도넛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지만 남남 커플이 지체장애인을 입양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린 음악들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과연 남성들이 커플로서, 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되게 따뜻한 시각에서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표가 오랜만에 주연을 맡은 태극권 2014 어전시위라는 영화도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이랑 같은 제목을 가졌던 영화가 있었죠. 모니카 벨루치와 뱅상카셀이 나왔던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와는 다른 영화입니다. 클레어 드니 감독이 맡았고 역시 프랑스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느 창녀의 하루라는 드라마입니다.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스탠리 투치는 트랜스포머 4에서 그 어떤 회사 사장으로 출연했었죠. 거의 주조연급이었는데 그 우유 하나를 건물 옥상에서 쪽쪽 빨아먹는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배우가 바로 스탠리 투치입니다. 그 배우가 출연을 한 어느 창녀의 하루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10월 2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이 정도고요. 아무래도 국내 3파전이 될 것 같네요. 그 이외에는 뭐 초콜릿 도넛과 에나벨 정도가 주목받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 볼 영화는 저희가 녹음을 마친 영화입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다음 볼 영화로 지정을 했고요. 이 영화는 지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다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영화로는 제가 여성인권영화제라는 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막식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폐막식 때 여성인권영화제 경쟁부문 수상작을 발표를 하고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수지라는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영화로 많이 걸리고 이제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위주로 진행해드렸는데 저희가 여성인권영화제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꼭 메이저급 큰 영화들만 다루는 게 저희의 방송의 취지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여성영화제에 다녀와서 그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비긴 어게인 그 다음 방송으로 수지라는 영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리고 다양성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영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많은 분들이 다양성 영화라는 말을 비긴 어게인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 영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수 분들이 이 다양성 영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면서 다양성 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 영화라는 거는 상영관 200개 미만의 영화들 가운데서 배급사가 영진위에 신청을 하면 그 영화에 대해서 다양성 영화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직배로 영화 개봉을 했다가 영화가 이제 몇 달 지나고 이제 순위가 좀 떨어지니까 다양성 영화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오래 롱런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영화들의 경우에도 다양성 영화 제도라는 이 제도 자체를 사용을 해서 관객들한테 좀 더 길게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비콜라주 같은 데서 다양성 영화로 인정을 받으면 상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트시네마 이런 곳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들에게는 다양성 영화라는 이 제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혜택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 영화라고 해서 꼭 다양한 소재를 다뤄야 한다거나 독립자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상영관 200개 미만의 신청만 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때문에 상영관 점유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군소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영화들이 대체로 독립자본으로 제작되거나 좀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영화를 좀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비긴 어게인 같은 영화가 다양성 영화라는 이름을 달게 될 경우에 이건 다양성 영화가 아닌데 왜 다양성 영화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작은 영화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톰스톤이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박기사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저의 개인의 성향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셨으면,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 댓글 그리고 뭐 별점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메일은 dps1438gmail.com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